네, 마켓뷰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화상 연결을 통해서 미국 증시의 이런 분석, 투자 인사이트를 저희가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 자문 투자 총괄 CIO로부터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 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데이비드 리 대표님. 네. Good morning, Kelly.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먼 길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일찍 또 스튜디오에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 화상 연결했을 때랑 느낌 많이 다르시잖아요. 느낌이 굉장히 다르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라이브로 하니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준비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궁금증들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가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 보다 현명한 미국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그렇죠. 이야기를 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 연준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좀 질문을 여쭙게요. 네. 연준이 이제 중동 사태 발발한 다음에는 좀 덜 매파적인 이야기, 스탠스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들 어떻게 구사가 될까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이 업계를 23년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틀릴 때도 많고 하지만 과거에 대해 다를 보았을 때 저희가 벌써 금리 인상이 12번이나 됐고 그 와중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컸지만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이상 좀 상승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두 번째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인데 지금 현재 일자리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3%대이기 때문에 네. 단가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건 2%대인데 지금 사실 2%대는 아직 한참 멀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발언들이 매파적인 발언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바뀐 것이 아마 한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장, 그다음에 텍사스의 연준 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higher for longer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두고 봐야 될 필요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1월 초, 10월 말에 한 번에 또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FOMC 미팅이 또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또 되는데 중요한 것은 25포인트 베이스 포인트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다음에 투자가 좀 건실한 투자라면은 지속적으로 투자하셔도 큰 문제는 안 된다. 단지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페드워치에서 보면은 예. 이번에 중동 사태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좀 금리 인상 한 차례 25bp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죠. 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판을 짰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 긴장을 저희는 놓지 않고 있고 중동 사태가 아마 직접적으로 관계는 아마 유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사태가 있을 때마다 유가는 또 올라갔고 특히 오펙 플러스 있죠. 러시아를 포함해서 사실 감산을 했었고 7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아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전반적인 금융 정책은 해외보다는 국내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인플레이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존재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어떤 그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봤으니까 네.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 말씀 주셨던 국제 유가 그리고 시장에서 요즘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채 금리 수익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이 채권 투자를 할 때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렸으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뷰가 궁금합니다. 예.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말이 좀 길을 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네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2년짜리 국채가 있고 10년짜리 그다음 30년짜리 국채가 올해 초 그다음 올해 중반만 하더라도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년짜리 국채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장기적인 그로 이제 은행에 적금을 들게 되면 돈 많이 주는 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안 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리 역전 현상, 그러니까 yield curve라고 그러죠. yield curve가 역정됐을 때 다시 이게서 단기 국채보다 장기 국채가 이자율이 높을 경우는 3개월 내에 리세션 올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10년짜리 국채가 또 많이 올라갔다가 좀 다시 또 빠지고 또 30년 국채도 비교했을 때 약간 플랫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0년 국채가 지금까지 떨어졌던 이유를 먼저 드리는 네네.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국채도 사실 우리가 어시장 가면은 판매자와 또 흥정을 해야죠. 그 흥정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가에 대한 신용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은 장기적인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돈을 파킹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이제 원래는 장기 국채가 이자를 더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디맨드가 높다 보면은 국채를 운영하는 연준에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자를 그렇게 높게 측정 안 해도 되니까 너 깔 거야. 너 얼마 줄래? 4%. 여기는 얼마 줄래? 3.8%. 왜냐하면 그럼 부담이 더 들어가잖아요.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적게 주는 것이 미국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30년 국채를 몰리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반증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국채와 그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의 상호관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국채가 4%, 특히 30년 고정 이자가 5% 가까이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개런티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안 하지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네. 망하지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랑 비교를 하냐면은 이제 회사채랑 비교가 됩니다. 회사채가 국채가 5%인데 회사채는 아무리 트리플 A라도 신용도가 좋은 거라도 네, 그 이상을 리스크에 줘야 대한 되니까. 보상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에 이래서 다 1,000불이거든요. 네. 한 주에 1,000불인데 그러면은 같은 예를 들어서 5%, 6%를 주더라도 그 본 프라이스를 낮춰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00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800불만 받을게. 그 대신 원금에 대한 1,000불에 대한 6%를 주게 되면 사실 본 프라이스가 떨어지는 현상이 네. 일어나기 때문에 본 프라이스가 떨어지면 사실 본드를 찍는 이유가 회사에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특히 성장주 같은 거, 스몰 캡, 미드 캡 이런 거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EPS가 떨어져요. 네네. 전체적인 프라이트 마진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 그런 현상들이 특히 스몰 캡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스몰 캡에 대한 그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런 그 유동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스몰 캡 회사들이 많이 떨어졌었던 네네. 특히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 퍼포먼스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아시면은 훨씬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국제금리 사실 원론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이제는 조금 더 해소되고 있는 차원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고 네. 사실 앞으로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국제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이 해소가 되어 가면서 네.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이제 소프트 랜딩 그리고 네. 혹은 하드 랜딩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 속에서 데이비드 리 대표님은 좀 네.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 하드 랜딩이라는 거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GDP 성장이죠. GDP 성장이 마이너스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상태. 다시 해서 이제 아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죠. 우리가 2%대 지금 3%대로 지금 GDP 성장이 되고 있거든요. 쿼럴리를 볼 때.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단지 2%대로 안 내려오는 것뿐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더 인상이 되면은 사실 미국의 성장성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떨어질 것이냐. 이게 차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리세션 위기는 있지만 리세션은 아니다는 걸 꼭 하고 그다음에 리세션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두 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인데 지금 현재 2023년 3, 4분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3%대로 성장하고 있고 2%대. 물론 이제 연준에서 원하는 건 0몇 %대라도 좀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아마 연준에서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아닌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핫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퀀티티브 그 타이트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먼저 그 큰 틀에서는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너무 좋기 때문에 중앙금리를 올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네. 거기에 판을 짜는 것이 특히 폴폴리오를 짜서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이비드 리 CIO께서는 지금 실물, 특히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로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아까 네. 지금 사실 국제 유가 얘기를 하다가 말아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 국제 유가가 네. 물론 조금 안정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 비용단이 인상이 되면서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유가 전체. 아무래도 이제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공급자 측면에서의 변수, 그다음에 생산자 측면에서의 변수, 뭐 리파이너리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변수, 뭐 그다음에 요즘 중동 사태가 있잖아요. 가자 지구의 변수 이런 변수가 너무 많고 특히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오펙 국가가 감산을 결정했던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번 주에 한 8%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유럽이 예상보다 겨울에 써야 되는 그 어떤 유류나 가스가 러시아에 의존해서 좀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체적인 영향력, 그 프라이스에 대한 영향력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세계의 어떤 유가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하고 단지 미국 안에서만 보면은 사실 미국에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셰일가스가 매장량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넘버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미국에서 50년, 6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지금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이 있는데 지금 뭐 펜실베니아 지역이 있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이쪽에서 텍사스 지역까지 엄청난 매장량이 많고 거기서 나오는 사실 원가로 따지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하려면은 사실 사람도 고용하고 뭐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면은 아직 40불대 이렇게 갤런당 40불대 50불대가 맞습니다. 근데 와일캐닝에서 다시 해서 서부 텍사스주로 얘기하죠. WTI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닷가에서 유출을 하는 거 있잖아요. 시추하는 한국이 안에 시추를 하는 것은 사실 원가가 높습니다. 60불대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시추처는 다 띄워야 되고 박아야 되고 뭐 인슈런스 이런 거 따지게 되면 사실 제가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다 조사를 했어요. 원가나 이런 것들을. 현장까지 가서 왜냐하면 직접 알고 싶으니까. 탐방을 하셨군요. 근데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면 모르니까 실제로 그 파는 애들하고 가서 옛날에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배 타고 가셨으면 헬리콥터 타고 타고 왔습니다. 와일드 캐링이라는데 거기는 사실 원가가 60불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불이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가 낮으면 좋죠. 한국 경제도 워낙 이렇게 전기값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특히 이제 뭐 큰 반도체 회사 이런 데는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80불대가 높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높지는 않다.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쓰는 거나 수출하는 거, 그다음 전략류 이런 걸 따지게 되면은 충분히 미국이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하기 힘든 것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펙 국가에서 또 감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원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감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게 없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와이캐딩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잡잖아요. 그러면 주로 환경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더 파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더 파지 말고 지금 있는 데서만 뽑아. 네.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유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베어블이 많은 거죠 지금 네. 현재. 그래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런 워낙 생각이 다양한 듭니다. 변수가 있는 만큼 네. 예측보다는 이렇게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제 벌써 어닝 시즌에 돌입을 예.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기업부터 먼저 시작이 이렇게 됐는데 예. S&P 500 기업들 EPS 4분기 연속 지금 감소할 맞아요.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전망이십니까? 그러니까 EPS가 펀더멘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얼마나 이 스탁 한 주에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EPS가 떨어진다고 나쁘죠.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EPS가 떨어지는데 어떤 게 떨어지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EPS가 지금 현재로 볼 때 6개의 은행권 투자사들이 분석한 올해 말까지의 타겟 인덱스 넘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4,400에서 4,000 많게는 긍정적으로 보면 800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EPS가 떨어진 걸 예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 11월 달에 되면 좀 더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4,200선이 아마 바람 라인이다. 저는 저렇게 판단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4,200선 이하로 안 떨어지게 되면은 반등하는데 힘이 실릴 것이다 하는데 그게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에서 여기 방송 출연할 때쯤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제 예상이 맞아서 너무 당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전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EPS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중앙금리가 계속 직접 올라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채와 그다음에 회사채 특히 회사채를 많이 쓰는 그런 성장주 특히 메가캡 성장주로 제외한 AI 관련 주를 제외한 그런 S&P 500의 섹터분을 보면은 사실 유틸리티 이런 거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14%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은행권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6% 8% 이상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중앙금리가 너무 좀 강하게 됐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기사에서도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도 좀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워낙 높으면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도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좀 어떻게?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리스크하고 리워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리워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는 리스크가 적은 거죠.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국채와 사실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프로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리스크를 좀 더 걸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투자에 또 투자하실 거고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거의 나는 리스크 안 할래. 그냥 원금 이상 4%에서 5%만 올라가면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국채에 대한 비중을 높이시는 것이 좋지. 그거는 이제 각각의 그 회사의 그 투자 그 프로파일이나 그다음에 타임 호라이즌, 그다음에 이제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국채가 훨씬 더 이제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14% 떨어진 게 유틸리티도 디비든 배당금. 네.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유틸리티가 떨어진 이유는 14%씩 떨어진 이유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유틸리티도 4%씩 5%씩 주거든요. AT&T 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배당금은 5% 주는데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 5% 주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 리스크나 투자 리스크는 얘네들이 훨씬 많으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제껴놓는 거죠. 그래서
국채가 안정이 되고 떨어지면은 어디가 좀 더 뜰지는 약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버트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위험 자산이고 그만큼 리스크를 지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네. 자 그렇다면 주식 중에서 네. 이제 한국 투자자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 네. 빅테크 딱 떠올립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투자자들도 리스크가 있죠. 근데 같은 리스크를 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은 리스크가 더 커져.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그 환율적인 익스체인지 부분도 있고. 레이트이 네, 다르니까 환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치고 싶어요. 네. 그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가만히 0으로 아무것도 안 올라도 그냥 한 12, 3%, 뭐 30% 거의 한 2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한국 투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에 투자하든 한국에 투자하든 행복하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있죠. 예. 이제 내가 달걀을 좋아하는데 달걀을 한 바스켓에 담으면 내가 떨어뜨리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해 이제 섞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목적에 맞는 폴폴리오를 짜야 된다. 폴폴리오라는 얘기는 주식 하나가 아니라 어떤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은 그 어떻게 보면 A가 올라가면 B가 좀 떨어지거나 또 B가 또 떨어지면 A는 좀 덜 떨어지거나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네. 내가 목적에 맞게 그렇게 완성도 높은 폴폴리오를 짜게 되면 저희가 이제 통상 주로 얘기하는 것이 키 높은 종형 폴폴리오를 짜라. 종형 폴폴리오의 70%는 여러분들 메가캡이나 라지캡에서 듬직하게 변동성이 적게 하고 하지만 새로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IPO도 많이 나고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들도 투자의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가에 조금씩 투자량을 조정하는 것이 투자 시기와 투자량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거는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슈퍼마이크로가 너무 싼 거예요. 슈퍼마이크로라는 집 회사가 있는데 제가 슈퍼마이크로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를 다 공개는 안 하지만 너무 바쁜 거예요. 전화가 안 되고 나랑 와인점 한잔 하자. 네. 바쁘대. 주말에 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가 내부자 바뀌더라고요. 정보는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백로우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데 거기 스위치를 공급해야 되는데 스위치가 만들고는 또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때가 80불 대였거든요. 지금 310불입니다. 300불 대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7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종형 폴폴 짜더라도 그 가생이는 여러분들 항상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한 가지 종목, 뭐 테슬라, 뭐 이렇게 몇 가지 종목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맞게 폴폴리오를 짜서 장기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섹터 로테이션 하시고 네네. 섹터가 분기별로 또는 연별로 바뀌어요. 강한 섹터가 나오는 반면 유틸리티 같은 이런 섹터, 에너지 섹터가 좋았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는 그쵸. 이런 섹터 로테이션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하게 재밌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도하게 집중된 포트폴리오보다는 종형에 이렇게 균형이 맞는 또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저희 월가올부 항상 또 이렇게 지켜주시는 데이비드 리 CIO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에서 감사합니다.